이제 봄 기운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벌써 매화도 피고 버들 강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90회째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드렸는데 참 세월이 빨리 가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애청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 방송을 또 본인들이 아는 분들에게 서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 또 애청자분께서 한 분은 계속 방송 나가기가 바쁘게 듣고 저에게 또 격려 전화를 드리고 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90회가 돼서 특별한 방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이 투르키에 작년부터 이 이름이 터키에서 바뀌었습니다. 터키라는 말은 영어 발음에서 시작한 거고 투르키에라는 말은 아마 그들의 투르크 민족이라고는 그런 민족에서 연원을 두고 그 이름을 작년에 아마 터키 의회가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르키에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중해 연안 바로 그 흑해를 끼고 있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나라하고 연계되어 있는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그러니까 광진이 7.8이라니까 엄청난 광진이죠. 나가지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투르키 쪽에서 한 4만 명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한 15,000명 이렇게 해서 55,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 생존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지금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의 생명을 일반적으로 그 붕괴가 일어나면 약 72시간 3일 정도 안에는 상처 입지 않고 그 상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구사에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한 200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간혹 젊은 층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어린이들 쪽에서 사망자가 우리 한국의 구급대원들이 달려가서 벌써 한 10여 명 가까운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원치 그 아파트촌의 규모가 크니까 이 덮인 소위 물질들이죠. 물건들이죠. 그냥 막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중장비가 모자라가고 또 중장비를 가져간다는 것은 각국의 구조대원들이 그 개, 소위 그 사람을 구하는 개들은 훈련된 개들은 데려가기 쉽지만은 중장비를 싣고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가지고 삽자로 들고 괭이 들고 그 돌더미를 후벼 판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로서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구조대원이나 재난을 입은 사람들이 한 500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00만이 지금 모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렸고 소위 농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삶의 현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여진이 계속되니까 여진도 보통 6, 7 또의 강도 높은 여진들이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생존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일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이재민들이죠. 집터를 잃어버리고 정말 생존을 이어가기 힘든 분들에게 어떻게 구조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면에서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투르키예를 생각합시다. 이런 주제를 다뤄봤어요. 투르키예. 우리가 흔히 부르기 좋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는 제가 몇 가지 점에서 관심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란 벌써 5세기, 6세기 때
우리 삼국시대죠. 고구려가 북방에서 대단히 강성한 나라로 존재할 때 늘 그 침략받는 것이 거기에 여진족 또는 흉노족 또는 돌골족 이런 말이 역사책에 많이 나온다. 우린 돌골이란 그 족속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은 지금 역사의 연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바로 중국의 천산산맥 너머, 소위 서장 지역이죠. 그 너머에는 터키족들이에요. 투르스족들이죠. 그게 우리 표현으로 돌골족이었던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여러 번 전쟁도 하고 또 같이 합류도 했어요. 몽골만 일대에서 돌골족이 번성했을 때 우리가 발해왕국을 또 개최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마음에서 그때 우리 이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돌골족하고 융합해가지고 거기서 또 생존을 영위하고 피를 나누고 그런 운명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돌골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연원과 같은 의미에서 소위 몽골 어족에 속하고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국이다, 피를 나눈 형제국이라는 말이 그냥 떠들 말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지리적 조건을 보면 우리는 터키를 먼 유럽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 흑해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 불가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다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또 터키는 나토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 벌써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터키에 가서 한 11일간 여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가서 이스탄불 가서 그거 참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이스탄불. 옛날 동서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동로마의 제국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터키가 원래 기독교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슬람 국가로 바뀌면서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라는 전당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역사적인 건물이죠. 수십 년 걸려서 완공한 건물인데 그 건물은 원래 기독교 콘스탄티누주 때 대제 때 로마 제국이 동로마를 정복해 가지고 터키의 저 이스탄불까지 완전히 로마에 병합했을 때 동서로마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거기에 소위 기독교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요. 그것이 이슬람권이 정복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슬람이 종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구의 한 90%가 이슬람이라니까. 그런데 터키는 국교로 이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전도사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고 종교의 활동이 자유로워요. 거기에 성소피아라는 정말로 세계적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고 상업도시로서 유명하죠. 앙카라, 이스탄불이. 그리고 또 수도는 앙카라라는 데 있습니다. 앙카라는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가꿔진 도시예요. 정서적이에요. 우리 한국과 정서가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 앙카라의 중심부에 한국 참전 용사들이 건립한 기념회관이 있어요. 제가 그 기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서 기념회관을 경비하고 있는 경비원 아저씨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곧잘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참전 용사였습니다. 나이는 93세예요. 근데 건장하셔요. 체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 참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시골서 앙카라로 거기도 우리처럼 장이 있나 봐요. 아버지가 돼지 새끼를 팔러 가는데 자기가 돼지를 안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검문에 걸려가지고 징병이 됐고 그 길로 배를 타고 한국까지 수십 일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내리니까 목총 하나씩 주면서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참전의 동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미 제가 다음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국전쟁이 났을 때 50년 6월 달에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고 미국, 영국이 참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터키 공화국이 참전을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군대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았을 때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배에다 싣고 한국전에 오는 겁니다. 터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참전도 했지만은 세 번째 또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19,900 몇 명이니까 2만 명을 보냈죠. 거기 전사가 1000여 명, 973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21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 고마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칼라치라든지 알타리아라든지 그 알타리아의 카스 항구 아름답죠. 거기 또 기기묘묘한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있고 땅이 솟아가지고 정말 기암 기석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그러다 공중에 올라가서 풍선을 타고 바라보는 터키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 선생 있죠. 사울이라고는 그 당시 학자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를 전도해서 히랍 정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톨릭 제국을 만들죠. 결국은 거꾸로 매달려서 사형을 받습니다마는 4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 공로를 베드로는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그 당시 그리스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전도를 내보내고 이 서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어요. 거기 터키에도 빌립보 교회라든지 해서 여러 교회가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 또 산타 루치아라는 산타 클라스라는 클라스 할아버지 있잖아요. 산타 클라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터키 그 남지중해 연안에서 계셔서 어린이들의 꿈을 주는, 선물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도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만 터키의 영상은 머리를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키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잊어서도 안 돼요. 정말 돌골 시대부터 우리 형제,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인가 봐요. 터키에서 한국 참전에 병사를 안 보낸다고 또 고등학생들이 나를 선발해 가라고 그 앙카라 시내에서 데모가 있었다는 게 한국전쟁 때 젊은 고등학생들이 나도 한국전에 가보고 싶다고. 그 왜 우연히 마음에 우러났겠습니까? 제가 터키 갔을 때 웬만한 상가에서는 한국말 어서 오십시오. 물건을 소개하고 또 물건 가격을 깎으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아주 많이 깎으니까. 그렇게까지 한국말이 융통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의 영토가 우리 땅의 한 6배쯤, 5배 반쯤 되는데 인구는 뭐 정확한 숫자를 잘 그들이 모릅니다만 1억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명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터키의 지형을 보면 97%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3%만 유럽에 속해 있어요. 근데 유럽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왜? 유럽이 선진국가니까. 근데 이들이 드디어 눈을 이스트, 동쪽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그들의 모델 국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전회사들, 뭐 LG라든지 삼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가 거기서 생산돼요. 내가 그 자동차를 보고 왔어요. 그 1억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한국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거기 있어요. 아주 소망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어려울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현실적 의미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거기다 지리적 의미까지. 지금 유럽 쪽에 속해 있는 3%고 육지에 동양에 속해 있는 97%를 연결하는 그 강을 연결한 지하 터널과 다리를 놓아. 이게 한국의 SK건설 그룹에서 들어가서 놓아서 성공적으로 신화를 또 남겨놨어요. 참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투르키에. 물론 지금 터키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리아가 빠졌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이슬람의 그 시아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수니파하고 거기서도 분쟁이 나서 상호간의 적대 관계. 거기는 지금 정말 지원도 없을 뿐더러 장비가 못 들어가 있어요. 이 정부군하고 반군 사이에 어중간한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반군의 물건이 흘러들어갈까 봐서 정부군 쪽에서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또 이런 불쌍한 현실을 겪고 있냐 그러니. 종교적 이데올로기. 그것도 또 험한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편견이 생기고 서로 다르다고 해버려요. 다른 것을 인정 안 해요. 달라도 우리가 같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없애버려야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두렵고도 불쌍한 존재로 보는 이유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허상이에요, 허상. 정치 도구,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집단에게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서 그걸 갖고 체제에 결속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김일성 정부의 또는 김정은 정부의 그 이데올로기들처럼.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김정일 성군 정치나 김정은이가 말하는 인민대중 정치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예요. 인민생활을 하나도 안 돌보고 그거 결속시켜가지고 그 이데올로기 위에다가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상징화시키는, 이 지금 시리아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수니파하고 시아파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구호물자까지도 제재를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거기서도 좀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적어도 투르키에서만도 사망자가 5만 명 이상, 시리아에서 2만 명, 약 7만 명 규모. 우린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지진은 동경 대지진이지 않았습니다. 만 한 5천 명 죽었다는 거죠. 우리 조선족이 만들었다고 유언비어 퍼뜨렸던 일본 사람들의 못된 습성. 그리고 60년대에 있던 중국의 당산 대지진.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죠, 사실. 그 외에도 파키스탄 대지진, 그 다음에 아이티라고 저 중남미에 있는 대지진, 몇십만씩 죽죠, 17만 막 이렇게. 그런 세계적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재앙들은 다 이제 묻혀갔고, 최근에 이 투르키에서 일어난 대재앙, 이 재앙만은 적극적으로 한국이 정말 친형제 국가라고 생각하고 도움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드립니다. 터키, 아시아 국가입니다.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우방입니다. 거기 지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하고 연대하는 투르크족들이 엄청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권까지. 그 이슬람권들이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로 끌어안으면 대한민국 시장은 중국을 뛰어넘고 세계 중심 국가를 우뚝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신세를 졌습니까? 그때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 살아계실 때 박보희 총재를 불러서 이제 참전한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 그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한국이란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 니스렌젤에서 사는 70여 명을 그때 100억 돈을 들여가지고 참전국 16개 나라, 그 다음 우리 의료 지원, 현금 지원 해가지고 아마 24개국쯤 될 겁니다.
그 나라들에게 고령 참전 용사들을 방문하라고. 그래서 그때 에집트의 대사 한 분이 대사 100명의 역할을 리트레젤스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그분의 진실한 평화의 구상을, 평화의 사상을, 이상을 누구도 안 알아주고 있다 이거야.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이 나라에 그렇게 무자비한 물리적 수단에 의한 남북 간의 대치가 가능했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저는 꿈에서 만납니다. 끊임없이 독촉해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국민을 깨우치라고. 국민이 살아야 하나님이 임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나라가 신정정치가 돼서 참다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그 강물이 통일의 물결이 돼서 통일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각 신문사가 터키 지진에 대해서 구호 물품이나 구호금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참합시다. 모두 여러분들이 농안에 있는 깨끗한 옷들 입지 않고, 뭐 체형이 바뀌었다든지 또 시대의 물결이 바뀌었다든지 그 깨끗한 보존한 옷들을 갖다 내놓고 또 동참도 하고, 현금으로 동참도 하고, 또 다른 구조품이라도 500만 이재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세계인의 구조가 없이는. 여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터키를 생각합시다, 투르키를 생각합시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